안녕하세요. 김진홍입니다. 자, 2021년 6월 5일 사회복지직 시험이 끝났는데요. 자, 시험 잘 보신 선생님들은 끝까지 잘 마무리하셔서 최종 합격하실 수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해설 강의가 아마 이제 내년, 그러니까 2022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기 때문에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요, 이 출제 빈도를 보게 되면 자, 이해와 기초 방법론, 분야론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자, 여기 이해 부분에서 네 문제, 그리고 제가 이 가로를 쳐놓은 것은 가로 한 줄로 해당 부분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조사론이 문제가 나오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나왔습니다. 조사론이 한 줄 나왔어요. 한 줄. 네, 한 줄. 그리고 이제 실천론, 기술론, 지역복지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았고 이번에는 그 다음에 정책, 행정 이렇게 문제 나왔네요. 자, 그리고 분야론에서 보면 우리 분야론은 항상 아동, 노인, 장애인까지는 공부를 해야 하거든요. 물론 이제 아동에다가 이제 청소년까지 포함해가지고 아동, 청소년 그리고 노인, 장애인복지까지는 항상 기본적으로 거기까지는 문제가 잘 나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뒷부분으로 이제 더 분야론들이 더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시험에 출제 빈도가 높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까지 해당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놔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아동복지까지 나왔습니다. 그죠? 아동복지까지. 자, 그러면 이제 난도 분석을 해보면은요, 실제 이제 우리 기출론점에서 문제가 얼마나 출제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100점 방지용 문제가 또 있는지 등 한번 보게 되면, 자, 기출론점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즉 기출론점은 그러니까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난이도가 하, 중, 상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삐껴나온 부분, 그러니까 신개념 출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100점 방지용 문제 이렇게 구분을 해봤을 때, 자, 이번에는요 완전하게 삐껴나왔다고 보기는 좀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예 100점 방지용은 없었습니다. 완전하게 삐껴나온. 하지만 이제 기출론점에서 나왔는데 난이도가 상인 게 한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요걸 이제 100점 방지용으로 또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나왔던 부분인데 거기가 정답을 고르기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한 문제였고 나머지는 설사 신개념 지문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한 5줄 정도 들어갔어요. 5줄. 그러니까 사지선다 20문항이니까 80줄이잖아요. 선지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뭐 이렇게 있으면 또 이제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기본 우리가 80문장이라고 쳤을 때 그 중에 4문장이 신개념이 나왔어요. 참고로 우리 모두의 자격증에서 우리 해설 자세한 해설서, 심층 해설서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 해설서를 보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면 더 도움이 됩니다. 해설서가 아주 상세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난이도가 하였어요. 그래서 신개념 지문이 나왔다 하더라도 기존 기출론점으로 그냥 정답이 골라질 수 있는. 그래서 난이도가 하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95점까지는 기본적으로 맞을 수 있는 문제였다. 자, 한 문제 뭐 틀렸다 하더라도 그리고 뭐 여기서도 뭐 실수로 한 문제를 틀렸다. 그렇더라도 이제 그것까지 허용한다 하더라도 뭐 90점은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득점은 95점에서 100점까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그럴까요? 실제. 자, 우리 시험 끝나고 나서 오후 6월 5일 오후 12시 12분에 이제 시험 보신 우리 선생님이 아마 이 강의 듣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자, 알려준 데서 99%가 나왔고 1%는 이 필로에
있던 데서 나왔다. 있는 데서 나왔다. 우리 1급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 아마 이 영상 보고 계시면 정말 합격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소요 시간 한번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이걸 집어넣은 이유가 지난번 보직 시험 해설 강의에서도 이걸 넣었거든요. 근데 이걸 넣은 이유가 사회복지학 개론은 단시간에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 문제풀이 소요 시간이거든요. 이건 제가 대략 한 5초 정도를 추가를 시키기도 했기 때문에 3초에서 한 5초 정도.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2초로 끝났다 그러면 이제 3초를 추가시켜서 그냥 15초로 했거나 16초로 끝났다 그러면 제가 이제 반올림 해가 그냥 그 20초로 이렇게 해놓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보다 더 단축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쭉 계산해 보면 총 370초 나옵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보직 시험도 370초였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닌데, 근데 6분 10초면 문제가 풀렸다는 거죠. 5번 문항만, 자, 지금 A 책형인데요. 5번 문항만 문제가 상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짧게 시간이 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문제에 있어서 이건 지금 난이도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제 쉬운 문제다 하더라도 1번, 2번, 3번에서 정답이 없고 4번에서 있게 되면 1번, 2번, 3번을 쭉 읽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으로 난이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문제를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어봤을 때 정답이 딱 보였을 때 그걸 지금 기준으로 시간을 잰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학 개론은 단시간에도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과목이구나. 자, 그러면 실제 이제 한번 볼까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 원칙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선별주의, 예외주의라고도 하고요. 요건 이제 두 군데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선별주의, 보편주의는. 즉, 사회복지 개념에서 라이언이 이념적 구분을 할 때 예외주의와 보편주의, 즉, 예외주의가 이제 선별주의죠. 그 다음에 이제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 내용 분석에서 급여 자격에서 이분법으로 구분할 때 선별주의, 보편주의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근데 여기 사회복 대상자 선정 원칙이라고 이렇게 앞에다 밝혀놨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 내용 분석의 사회적 할당, 즉 급여 자격자의 문제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은, 자, 선별주의는 보편주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그죠? 선별주의는 대표적인 제도가 일단 공공부조잖아요. 선별주의. 그 다음에 이제 보편주의, 사회보험. 요걸로만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소득 재분배 효과는 큽니다. 왜? 선별주의는 골라서, 가난한 사람들만 골라서 그 사람들에게 주기 때문에 결국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가게 되는 이 공공부조와 같은 대표적인 제도가 이게 수직적 소득 재분배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선별주의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 다음에 장애연금 등이 포함된다. 바로 나와버렸죠. 이 장애연금이 틀린 겁니다. 이 문장에서. 자, 우리가 5대 공공부조법이 있고요. 5대 사회보험법이 있는데요. 5대 공공부조법 중에 장애인연금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장애연금이 아니라 이걸 장애인연금이라고 했으면 이 문장은 맞았어요. 근데 장애연금은 요거는 사회보험제도의 국민연금법에서의 급여입니다. 따라서 이건 보편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장애연금은.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하는 용어가 바로 장애연금,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 좀 이번에 이제 장애인연금법이 또 시험에 나왔거든요. 뒤쪽에 보면은. 자, 근데 이제 장애인연금, 그 다음에 장애급여. 이런 것도 이제 용어를 조심해야 돼요. 장애급여는 산재보험의 이제 급여이고,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의 급여이고, 장애인연금은 이제
그 장애인연금법, 이 공공부조법에 해당되는 이 장애인연금법에 급여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장이 맞기 위해서는 장애인연금이라고 했으면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보편주의는 일정 범주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권리로서 급여를 제공한다. 자, 그 보편주의, 선별주의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눈 거 말고, 자, 귀속적 욕구, 그 다음에 보상과 기여, 그 다음에 진단적 구분, 그 다음에 자산조사. 그죠? 이 급여 자격의 선택점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한 건데, 거기 귀속적 욕구와 그 다음 보상 기여가 보편주의에 해당이 되죠. 보편주의 자격 기준에 해당되죠. 근데 보편주의 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귀속적 욕구와 그 다음에 보상 기여는 집단 지향적 할당 또는 범주 지향적 할당이라고 했죠. 진단적 구분과 자산 조사는 개인별 할당, 개인 지향적 할당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보편주의는요, 일정 범주에 속한 사람들이면 그냥 다 줘요. 그래서 범주 지향적 할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모든 국민에게 다 주는 것도 보편주의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일정 범주에 그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집단 지향적 할당. 그래서 권리로서 주게 되죠. 자, 보편주의는 선별주의에 비해 수급자 선정을 위한 행정 비용이 적게 든다. 즉 운영 위험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별주의는 행정 비용이 많이 들죠. 왜? 고르는데 시간과 인력과 노력이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선별주의는 또 골라서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요. 그 대상자들이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지 아닌지를 수시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때 급여 조건을 또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행정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선별주의는 목표성은 높지만 운영성은 떨어지죠. 그죠? 예, 지금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겸손하게 이제 2020년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공부 방법 말씀드리겠지만 기본 이론 강의부터 이제 착실히 한번 들어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요 출제 영역이 제9장 사회복지정책론에서 테마 51번 사회복지정책의 내용 분석 중에서도 사회적 할당 즉 급여 자격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 것이고요. 이 출제 테마 1순위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결국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냥 나오던 것이 그냥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자 다음에 문제 2번 사회복지 실천에서 면접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원활한 면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라프 형성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초기에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차츰 폐쇄형 질문을 해야 한다. 자 왜 이런 질문을 만들었을까? 이 지문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 지문을 만들었을 때 그냥 만든 게 아닌 거예요. 면접 기술 중에 보면은 개방형 질문에서 폐쇄형 질문으로 이어지게 하는 질문 기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근데 그건 이제 질문 기법 중에 이제 해당되는 것인데 이렇게 초기에는 개방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차 나중에는 이제 폐쇄형 질문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 폐쇄형 질문 너무 많이 하는 거 이거 좋지 않습니다. 면접에서 이제 피해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피해야 할 질문들. 예를 들어서 복합형 질문, 즉 폭탄형 질문, 즉 중복형 질문. 그다음에 이제 그 유도형 질문, 또 모호한 질문. 그다음에 왜라고 하는 질문. 거기다가 폐쇄형 질문을 많이 사용하면 좋지 않아요. 폐쇄형 질문은 이게 상대적으로 약점이 많아요. 우리 폐쇄형으로 막 물어보는 것은 경찰서에서 추조할 때 폐쇄형으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 폐쇄형 질문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해설에 좀 자세하게 좀 넣어놨는데, 예. 자 어쨌든 여기가 지금 틀린 겁니다. 그리고 폐쇄형 질문이든 개방형 질문이든 적절하게 다양하게 혼합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기든 후기든 종결로 가든. 자 그래서 2번이 옳지 않고요. 자 클라이언트가 질문에 대하여 침묵도 일종의 의사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저항의 일종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침묵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침묵하면, 클라이언트가 침묵하면 사회복사도 침묵으로 대응한다 라고 했었죠. 화제를 전환하는 게 아니라. 침묵도 하나의 일종의 의사표현입니다. 답변하기가 좀 거북스러웠다든지, 지금 질문 내용이 좀 언짢았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사는 면접 시 클라이언트의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면접의 관찰 기법에서도 관찰에서 주의해서 관찰해야 할 내용에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 둘 다 들어가 있죠. 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고요. 자, 이거는 실천론, 면접론에서 이제,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면접론에서 문제가 나온 거죠. 이 면접은 관찰과 경청과 질문, 기술 이 세 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전공 서적들이, 근데 그 중에 자, 이 관찰, 그 다음에 아까 질문 뭐 이런 것들 다 집어넣어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서구의 사회복지 관련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신구민법은, 자, 개정구민법을 얘기하죠. 1834년에 개정구민법인데 열등처우의 원칙 맞죠. 그 다음 이제 균일처우의 원칙. 이 균일처우의 원칙이 전국적 통일의 원칙이라고 했었죠. 전국적으로 행정을 통일시키면 모든 교구가 균일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균일처우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전국적 통일의 원칙을. 근데 이 개정구민법, 이 신빈민법의 이 전국적 통일의 원칙은 이 법이 제정되고 나서 타임지에서 이 개정빈민법이, 즉 신빈민법이 영국의 법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전국적 통일의 원칙이 신구빈법의 원칙 중에 가장 먼저 단명했다고 했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막 두 문자 따가지고 암기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제가 이제 강의에서,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가 중요한 겁니다. 강의에서 이제 그런 배경들도 잠깐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배경이 떠오르니까, 이거 뭐 균일처우의 원칙 당연히 그냥 떠오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장 수용의 원칙은 작업장 재설립의 원칙이라도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게 3대 원칙 하게 되면 3가지 원칙이면 이 3가지고, 그 다음에 4가지 원칙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작업장 심사의 원칙까지 추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 예. 길버트법은 구빈을 조직화하여서 구빈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 여기 구빈을 조직화하여 구빈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이 문장 굉장히 좋은 문장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지나칠 문장은 아니에요. 제가 요거, 근데 요게요, 이미 이전 기출문제에서 이걸 다뤘어요. 나왔단 말이에요, 한번. 연합교구의 설치. 바로 그거예요. 기존의 교구 단위의 작업장 설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 교구가 연합한 형태, 주 단위. 그래서 연합교구를 설치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특성별로 빈민들에 대한 처우가 더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봤던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길버트법은 작업장을 없애면서 원해 구제 원칙으로 가게 되죠. 빈민공장을 설립하고. 근데 이게 연합교구와 관련되어 있어요. 요게. 그다음에 이제 원해 구호를 인정했다. 맞습니다. 자, 스프렌덴법은 임금보조 제도를 운영하여 구빈세 부담을 감소시킨 게 아니라 증가시켰죠. 그래서 길버트법과 스프렌덴법을 우리가 빈민법의 인도주의화라고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구빈세가 증가되었고 구빈세를 다시 억제, 감소하기 위해서 개정구민법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개정구민법에 빌미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따라서 3번이 맞습니다. 뭐 요거는 그냥 뭐 이게 조금 문장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바로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기출지문 하나하나가 왜 그런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연합교구와 관련되었던 거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게 간파가 안 돼 있으면, 그러려면 해설서가 명확해야죠. 기출문제 해설서가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명확할 뿐만 아니라, 자, 나치불법인데, 나치불법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낫지 생각을 하고 했죠. 낫지. 이 법은, 나치불법은 작업장법을 얘기하는데, 작업장법은 빈민들을 혹사시킨 법이다. 그래서 교구의 지하 감옥화
되었다. 청부제도와 결합돼 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나치 생각에서 나치불경이 제안해서 이 제안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게 법률명이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길버트법 같은 경우도 이게 토마스 길버트의 이제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이. 이건 이제 그 나치불인데 어쨌든 나치불법은 작업장법입니다. 작업장 선서법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래서 또는 작업장 테스트법이라고도 하죠. 근데 빈민에게 노동을 강제했죠. 구빈에 소요되는 재정 지출을 경감할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치불법은 작업장법은 구원 억제 정책이라고 했잖아요. 네. 함부로 구제를 요청하지 못하게 되는. 결국 그리고 이제 빈민을 고용해서 국가부를 창출한다. 2인 추구적 빈민 고용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구빈에 소요되는 재정 지출을 경감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항상. 예. 나오는 건 그냥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4번은 윤리원칙 심사표에서 제시하는 원칙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네요. 자율성 및 자유의 원칙, 클라이언트 비밀 보장 원칙, 최소 손실, 뭐, 이거 보니까, 돌고프와 로엔버그, 그리고 해링턴.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엔버그와 돌고프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제 돌고프, 로엔버그, 해링턴까지 이제 공저자로 들어가 있으니까 시험에서는 이제 이 세 명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윤리원칙 심사표에서요, 우리 원칙 1원칙부터 7원칙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생명보호의 원칙, 그 다음에 우리는 평등과 자유 중에서 평등, 그 다음에 자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 그죠? 그 다음 마지막에 사진도 찍어준다 라고 했습니다. 즉 사진, 여기가 비밀보장이죠. 사생활 비밀보장. 그러니까 지금 자율성 자유원칙은 얘는 3원칙이죠. 제 3원칙이에요. 3원칙 얘가 3원칙. 클라이언트 비밀보장은 여기 6원칙에 들어가네요. 그죠? 6원칙. 따라서 3원칙은 6원칙에 우선한다. 맞습니다. 나머지는 순서가 서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지금 잘못된 거고요. 자, 뭐 이건 너무 쉬운 거니까요. 그 다음 이제 이것도 항상 잘 나오는 것이었고, 순서랑. 그 다음 이제 5번 보겠습니다. 시장 실패 원인인데 요게 기출론점 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시장 실패 원인은 당연히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얘도 테마에. 근데 자, 시장 실패 원인, 제가 목차가 중요하다고 했었거든요. 자, 외부 효과. 그죠? 근데 외부 효과는 긍정적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 모두 다 해당이 된다라고 했고요. 자, 긍정적 외부 효과를 외부 경제, 부정적 외부 효과를 외부 불경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가 들어가더라도 맞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억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비대칭성, 그죠? 맞습니다. 정부의 비대칭성에 해당되는 거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뭐? 도덕적 해이, 그 다음에 역선택, 그 다음에 불완전한 정보. 그죠? 불완전한 정보. 공급자와 수요자 중에서 어느 쪽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한쪽이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적게 가지고 있는 쪽에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은 뭐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이 들어가야 하는데 없네, 근데 있네, 그죠? 있어요. 근데 니을까지 있어요. 이제 얘를 비교해 보니까, 그러니까 니을은 맞아요. 근데 불완전한 경계 맞죠? 왜? 독과점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3번 아니면 4번인데요. X 비율성이 나왔어요. 지금 자, 알박기를 넣어놔요. 알박기. 정답을 고르는데 혼동을 위한 알박기. 예, 요거 하나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뭐 미음은 이제 뭐 정답에서 날라갔으니까 상관없어요. 이거는 몰라도. 근데 이제 이게 디귿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3번이냐 4번이냐 이렇게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죠? 그러면 X 비효율성은 시장 실패냐 정부 실패냐 결국은. 시장 실패. 문제는 결국 정부 실패.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거든요. 자선지기 인보가 나면은
자선주직 문제가 나면 그 안에다 인부관을 집어넣은 것이고, 자녀와 제도적 복지로 물어보겠으면 자녀를 물어봤으면 그 안에다 제도를 집어넣어서 틀리게 내는 것이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정부 실패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얘가 정부 실패냐 뭐냐? 그런데 X 비효율성은요, 이것은 정부 실패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정부 조직의 내부성도 정부 실패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지금 정부 실패에서 이전에 서울시에서 파생적 외부성이 한번 시험에 나왔었죠. 걔가 삐껴 나와서 당시에도. 근데 이게 시장 실패, 정부 실패에서 자꾸 정부 실패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조금씩 더 물어보고 있어요. 더 물어보고 있어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책 개정 작업들을 하면서 아무래도 여기를 아예 대거 그냥 반영을 해놔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 나온 것은 나온 것대로 좀 알고 있으면서, 자, X 비효율성은 이게 조직 효율성을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신바람 나는 조직, 그래서 성과도 높아요. 그러면 그거는 X 효율성이 있는 조직이 됩니다. 근데 뭐 그 신바람이 나지 않아. 그냥 예. 그래서 성과도 이렇게 굳이 낼 필요도 없고, 그런 조직 X 비효율성입니다. 바로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딴지까지 해, 직원이. 그러면 우리가 XX 비효율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X 비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료 조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부 실패에 들어가게 돼요. 그다음에 정부의 내부성, 정부 조직의 내부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이제 시장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을 하는데, 들여다보니까 국가 관료들이 자기 조직의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거나, 또는 자기 부서 예산을 더 늘리려고 하거나, 또는 이제 자신의 그 부서의 이런 설비들을 좀 바꾸려고 하거나, 즉 관료의 자기 이익이나 또는 자기 조직의 이익, 그게 이제 사회 전체의 목표와 괴리가 되는, 이게 바로 이제 정부 조직의 내부성인데, 뭐 우리 코드 인사도 이런 거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거는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실패에 해당됩니다. 자, 이게 이제 사실 여기가 이제 틀릴 수 찍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됐잖아요. 만약 X 비효율성을 몰랐다면, 그죠? 비효율성을 몰랐다면 X 비효율성을.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 문제가 틀릴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6번. 사회복 정책의 발달 관련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익집단론에 따르면 사회복 정책은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수립되며, 자, 이 문장 굉장히 이것도 좋은 문장이에요. 제가 밑줄 그어놓은 것들, 이익집단론은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경쟁, 그리고 국가가 중재해주죠. 그래서 특정 이익집단의 요구를 정치인이 또는 정책군이 또는 정부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준다. 이익집단 정치론 또는 이익집단론, 또는 이걸 다원주의론. 자, 그렇게만 끝나버리면, 그러면 이 문장의 해설이 안 돼. 이 문장이. 제가 지난번 그 보호직 해설 강의를요, 유튜브에 요즘은 많이 올리니까요. 저도 올리는데, 본래는 제가 잘 안 보는데, 다른 것들 한번 이제 이게 모니터링 한번 해봤어요. 이게 특히 이제 해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 해설이 안 되니까. 또 해설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 심지어는. 근데 요거는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수립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여기 국가가 중재한다라고 했잖아요. 국가가 중재를 해요. 중재를 하는데, 국가가 중재를 할 때, 자, 정치인이 중재를 할 때, 우리 공공선택 이론에 보면 정치시장에서는요, 정치시장 공급자는 누구냐면 정책군이에요. 정책군은 경제시장에서는 수요자가 공급자가 제공하는 상품을 구매할 때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게 되죠. 그죠? 네. 공급자도 사익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물건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수요자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구매하는 거예요. 그거.
자, 근데 정치시장에서 공급자는 정책군이고 수요자는 유권자예요. 정책군이 정책을 만들어요. 자, 유권자가 뭘 줄 수 있죠? 그러면은 정치군한테 표예요. 바로 표심. 아, 저 사람 내가 나중에 또 찍어줄 거야. 자, 이렇게 가는 건데 결국은요. 국가가 중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선거 민주주의 이런 하에서 국가의 중재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센 집단, 목소리가 큰 집단, 자기한테 표를 많이 줄 수 있는 집단. 그래서 그 특정 이익 집단의 이익이 부합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았죠? 이 부분 참 좋은 문장입니다. 자, 확산 이론에 따르면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가 선진복지 국가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 보장을 확대하는 경우에 자, 확산 이론은 두 가지 확산이 있죠. 하나는 지리적 확산, 즉 공간적 확산. 또 하나는 위계적 확산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가 선진복지 국가의 영향을 받아서 그걸 가져다가 도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계적 확산입니다. 공간적 확산이 아니라. 공간적 확산, 지리적 확산이라고 하는 건데 독일의 사회보험이 인근 유럽 국가로 퍼져나가는 거, 가까운. 그게 이제 지리적 확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공간적 확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알았죠? 근데 선진국과 후진국 이렇게 하게 되면 위아래가 있는 거잖아요. 선진, 후진. 그죠? 위계. 예, 위계적 확산이 되게 됩니다. 자, 따라서 2번은 옳지 않습니다. 음모 이론에 따르면 사회복지 정책의 주된 목적은 사회 질서의 유지. 그죠? 지배계층의 사회 질서 유지. 즉 사회 통제. 저한테 강의 들은 우리 선생님 다 아시지만 피븐과 클로드의 빈민 규제론. 이 바로 이제 이런 사회 통제 이론의 대표적인 것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걸 사회 통제 이론이라고도 하죠. 예, 그다음 이제 수렴 이론에 따르면 산업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회복지가 발달하고 한 국가의 복지 수준은 해당 국가의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수렴 이론은 산업화 이론 또는 이걸 구조 기능주의 이론으로도 시험에 나왔어요. 1급에서. 예, 여기에 또 합리 이론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렴 이론, 그다음에 산업화 이론, 구조 기능주의 이론까지는 알아야 돼 이제. 워낙에 잘 나오는 부분. 여기도 잘 나오는 부분인데 1급의 논점에서 좀 거기서 1급의 논점이 조금 이렇게 확장돼서 나오면 우리한테 잘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제 필수 과목으로 이제 돌아서는 시기입니다. 우리 이제 그간의 선택 과목이어서 사회복지직을 준비하는데 사회복지학 개론을 공부를 안 해요. 그잖아요. 그 사실 이제 공부할 필요도 없었죠. 사실은 오히려 사회학 과목을 해야지 다른 직렬도 또 시험을 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전략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이제 보호직도 마찬가지 이제 이 사회복지학 개론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나중에 실무를 위해서도 결국 우리 대상자가 되는 우리 클라이언트 또는 민원인들을 우리 그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 사회복지 개론을 시험 공부를 해야지 맞긴 했지만 자 그간에 이제 이 사회복지학 개론을 준비하는 수요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게 책 개정 작업도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1급을 먼저 책을 완벽하게 좀 만들어 가지고 1급은 이제 더 완벽하게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뭐 김진호를 검색하시면 쭉 이렇게 제 책이 집필된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공무원도 그간에 많은 책을 집필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게 이제 그간에 뭐 그 수요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이번부터는 이제 필수로 이제 바뀐 상황에서 더 이제 제가 교재 개발에도 더 힘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공직자가 되실 선생님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1급의 논점이 그래서 좀 들어가 줘야 하는데 그 1급에서 나왔던 것들 우리가 좀 공부를 해놓으면 특히 필수 과목으로 바뀌게 되니까요. 이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제가 물론 이제 시험이 나와봐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더 기존 논점에다가 우리한테 잘 나오는 부분에 1급 논점을 조금 추가시키면 가미시켜 놓으면
튼실해지겠다라고 하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사회복지 이론과 사상에서 이제 이론 부분에 나왔습니다. 이론은 사회복지 이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죠. 뭐예요? 사회복지 제도 발달 이론, 그다음에 복지국가 발전 이론. 근데 이 두 가지는 과거를 연구한 거기 때문에 현재적인 유용성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재적인 유용성을 찾기 위해서 복지 유형론, 그죠? 예. 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7번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적절성은 뭐예요? 양과 질이 충분. 그 다음에 지속성은 지속적인 거니까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평등성, 연령, 성별, 지역, 종교 차별 없이. 자, 통합성. 이 문제는 통합성과 포괄성을 혼동시키는 게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 원칙에서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도 통합성하고 포괄성 헷갈리지 마세요. 이렇게 자꾸 얘기했었어요. 통합성은 뭐예요? 비단편성, 비파편성, 비분절성. 그죠? 네, 파편성이나 단편성이나 분절성이 아니다. 그래서 통합성은 연계시키고 협조시키고 협력시키는 거죠. 자, 여기 같이 욕구가 다양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와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서비스, 다각적인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포괄성이죠. 이게 포괄성이죠. 통합성이 아니라 너무 쉬웠던 문제고요. 이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에서는 이걸 바꾸는, 그러니까 얘들을 비교하는, 마치 우리가 사회복지 사회 역할 중에 중개자하고 중재자하고 혼동시키잖아요. 마치 그런 논점이에요, 이게. 네, 여기서 잘 나오는. 자, 이것도 나올 곳이 그냥 나온 거고요. 그 다음 볼까요, 또? 자, 사회복지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선생님들, 사회복지학 개론은요, 만들어진 모의고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 기출론점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출문제가 정확하게 그걸 간파하기 위해서는 오답풀이, 보충설명, 그게 아주 친절하고도 아주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적중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의고사가 적중했다라기보다도 기출문제가 나올 곳에, 그러니까 기출문제 나왔던 곳에서 잘 나오는 곳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자, 사회복지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점증 모형은 기존 정책 수정 포함, 맞죠? 쓰레기통 모형. 자, 여기서 이제 문제의 흐름, 그 다음에 해결 방안, 해결책의 흐름, 선택 기회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 이 네 가지 흐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코헨과 마치 올슨의 쓰레기통 모형이죠. 킹돈의 쓰레기통 모형 말고, 이건 지금 코헨 마치 올슨의 이제 쓰레기통 모형인데, 학자 이름은 사실 몰라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네 가지 요소가 우연히 체계적이 아니라, 그죠? 그다음 이제 기억과 니은은 맞죠. 자, 혼합 모형은 최적과, 그러니까 혼합시켰다라고 하는 건데 뭘 혼합시켰냐, 이게 이제 논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점증 모형과 하나 더 합리 모형, 그죠? 기본적인 결정은 합리,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점증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틀렸구나 바로 알 수 있었고요.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 제한적 합리성으로서 만족 모형이죠. 그래서 이것이 틀린 것은 그냥 보였고, 정책 결정의 성과를 최적화한다. 투입보다 산출이 더 커야 한다. 정책 성과의 최적화, 바로 그거죠. 그리고 투입보다 산출이 더 커야 한다. 바로 경제적 합리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초합리성, 치읓, 최적 모형, 합리 모형이 아니라.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인 게 너무 쉬웠던 겁니다. 자, 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에서 나온 거 2순위에 해당됩니다.
자, 저는 이제 테마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100개 테마로 구분을 해놨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시하는 테마는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급여 수급자 가족이 재원을 부담하지 않는다. 자, 급여 수급자가 재원을 부담하지 않는다. 뭐요? 바로 산재보험이죠. 산재보험은 사업주,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니까요. 이 산재보험의 재원은 제가 해설에도 상세하게 넣어놨지만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국가 지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급여 수급자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너무 쉬웠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사회복지 실천의 주요 접근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신개념이 한 줄 나왔네요. 인지행동 접근은 인지이론과 행동주의론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자, 클라이언트의 인지 재구성, 바로 인지이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행동의 수정, 훈련, 뭐예요? 바로 행동주의 이론. 그죠? 그래서 이제 인지행동 맞고요. 그 다음에 강점, 관점, 문제 중심이 아니죠. 강점 중심입니다. 클라이언트의 강점에는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까지 이거 1급 논점이에요. 이거 제가 모의고사에서 다뤄드렸고 강의에서도 설명했었어요. 이게 최근 1급에서 나왔던 논점이거든요. 1급에서 이제 클라이언트의 강점은 개인 내적 요인으로만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환경적 요인도 포함이 됩니다. 최근에 1급에서 나왔던 논점이었는데, 근데 요걸 지금 넣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제가 지금 강의에서도 1급 논점으로 다뤄드렸던 거예요. 강점, 관점 엄청 잘 나오니까 우리한테. 이걸 적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1급에서 나왔던 논점들이 우리한테 너무 잘 나오는 부분은 조금 포함시킬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다고 1급 책을 다 볼 필요는 없고요. 1급 역대기출 문제집 1, 2, 3교시 유일한 책이잖아요. 제가 집필한. 진도별로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1급 그 사이에 공무원을 잘 만들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1급부터 확 만들어 놨습니다.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1급의 논점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증거 기반 실천, 과학적 조사 연구를 평가하고 응용하여 사회복 실천의 결과를 가장 좋게 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거 증거 기반 실천은 이게 왜 나왔냐면, 도대체 이게 왜 나왔을까요? 우리 시험에 어디 보지도 못한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해설에 좀 자세하게 넣어놨는데, 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가 2018년에 사회복지 교육협의회에서 이제 요거를 연구를 했어요. 교과목을 좀 바꿀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목차의 내용들,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이 내용을 좀 바꿀 필요성이 있다. 시대 변화에 좀 맞게끔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2018년 연구한 그 결과를 이제 2020년 그게 이제 결정이 되고, 2021년, 2022년 과정으로 이 교과목 지침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증거 기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사회복지 전공자들이 공부하는 사회복지 조사론에서는 증거 기반 실천의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다루지 않고 있어서 증거 기반 실천을 교과목 지침서에 반영을 했어요. 새롭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우리 사회복지 조사론 우리 이제 수업 들어서 알잖아요. 우리 전공하면서. 우리 조사론 내용이 어떻습니까? 거의 양적 연구 중심으로 공부를 했죠. 근데 사실 사회복지는 질적 연구와 더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이 사회복지 전공자들에게 질적 연구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많이 시키는데, 그래서 우리 질적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교재 편제의 교과목 지침서의 내용 편제가 좀 많이 반영이 되었어요. 실제 우리 1급 시험에서도 계속해서 질적 연구 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막 4문제, 5문제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자꾸 질적 연구 부분이
좀 이제 자세하게 나와요. 그런 추세와 마찬가지로 이 증거 기반 실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왔는데 결과론적으로 그러면 교과목 지침서에서 바뀌고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이미 2019년 시험에서 우리 그 2021년 제19회 시험 1급 시험에서 변경된 교과목 지침서의 내용의 문제가 몇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1급 시험에서도. 이번에. 그리고 이제 서서히 바뀐 내용들이 추가된 내용들이 나올 거고. 그러면 그거를 우리 공무원 시험의 교육에서도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죠? 특히 1급에서 건드린 거라고 한다면 우리한테도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 그죠? 예. 근데 그걸 저는 알아요.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 그렇다고 바뀐 교과목 지침서의 내용을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까지 시험에 우리한테 안 나왔었으니까. 그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급에서 적어도 나왔던 교과목 지침서, 바뀐 교과목 지침서의 내용에서 나왔던 것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는 좀 공부할 필요성은 있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막 이제 바뀐 교과목 지침서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뭐 해야 합니다. 그건 사기꾼입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어떤 바뀐 내용 중에 뭐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걸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제 특히나 이렇게 이 교과목 지침서 바뀐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은 1급에서 좀 건드려지고 있는 것들은 좀 우리가 참조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다 다 볼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만 좀 짚어서 좀 보완해드려야 하는데, 제가 바로 그걸 해드릴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해결 중심 접근법을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건 너무 쉬웠죠?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 중심 접근은 강점 관점이에요. 이거 자체가. 따라서 얘는 또 과거 안 되죠. 강점 관점도 해결 중심 접근도 마찬가지로 현재에서 미래. 그죠? 자, 해설 좀 자세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실천 모델하고 그 다음에 가족 치료의 다양한 접근, 여기에서 문제가 나왔고요. 자, 또 보죠. 11번. 자녀적 사회복지의 관점으로 옳은 것은, 이건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사회복지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이 필수적인 기능은 어떤 기능? 바로 상부상조 기능. 근데 이건 자녀가 아니라 제도죠. 그 다음에 현대사회에 가족과 시장은 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뭐예요? 가족과 시장의 불완전성, 불공평성을 전제하고 있는 거 누구? 바로 제도적 복지. 그죠? 따라서 사회 문제는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고 사회복지 대상자가 되는 것도 당연하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도적 복지죠, 다. 자, 사회복지는 권리가 아니라 시혜. 수급자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낙인을 수방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병리적 관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3번은 자녀적 복지입니다.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개인으로 보게 되면 자녀. 근데 사회 구조, 책임, 제도. 따라서 1번, 2번, 4번은 제도적 사회복지의 관점이죠. 너무 쉬웠고요. 항상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2번. 서구 사회복지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엘리베이터 구빈법은 빈민구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 맞고 빈민구에 대한 국가 행정제도를 공식화했다. 그래서 전국적 행정구조를 수립했다. 중앙의 추미론, 지방의 치안판사, 교구의 빈민감독관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말 영국의 자선조직협회는 정부의 개입 없이 민간 노력에 의해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민간 중심 구빈 활동을 전개했다라고 하는 거. 그죠? 자, 순수 민간 구활동을 지지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인부관 운동의 주체는 박애사상. 박애사상 누구예요? 박애사상. 인도주의 박애사상은 우회 방문원들의 철학입니다. 이거 사회복지 이념의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에서 사실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죠? 거기서 사회 진화론과 박애사상, 인도주의 박애사상은 자선조직협회, 민주주의는 인보관 운동,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예, 그 부분. 일단은 박애사상에서 날라갔고요. 일단 잘못됐고요. 왜? 이건 자선조직이거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노동계층이 아니라 인보관운동은 그러니까 주체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 이건 이제 억압받는 집단에 대한 옹호활동이긴 하지만 인보관운동의 주체는 누굽니까? 젊은 지식인층 그리고 부유층 출신의 똑똑하고 영리한 한마디로 대학생들, 그죠? 그래서 이제 1854년에 데니스 목사님께서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 학생들과 슬럼가로 아예 뛰어들어 버렸던. 자, 주민의 생활 실태를 파악했고요, 상주하면서, 그죠? 그다음 이제 생활 개선,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개입, 그다음에 교육. 그래서 이제 집단 교육을 하게 되는데 집단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교육이 집단 교육, 바로 이제 집단 사회복 실천과 관련되게 되는 것이죠. 자, 3번. 이거 뭐 문제를 뭐 여기 지금 박예사상 여기서 바로 골라졌고요. 그다음 이제 1940년대 이후에 약 30년에 걸친 복지국가 황금기의 주요 기반으로 장기 호황을 둘 수 있다. 이거. 자, 제가 1920년부터 1945년까지를 복지국가 황립기라고 했고요. 45년부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5년부터 1975년까지 30년간 복지국가 황금기, 복지국가 팽창기, 복지국가 융성기입니다. 자, 여기는 제가 강의 중에 뭐라고 했냐면은 복지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가 공존했던 시기다. 즉 복지도 확대되고 경제 성장도 되었던 시기. 계속해서 완전 고용이 달성되던 시기. 바로 자본주의의 대호황의 시기. 이게 주요 기반이 된 이유는 뭐냐면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사회복지 급여 대상자를 확장시키고 사회복지 급여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서 물질적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이제 어렵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이제 자선주의 인보관이 이제 논점으로 나왔고요. 결국은 나머지 이제 또 뭐 다른 그 논점들이 좀 추가가 됐지만, 자, 사회복지 급여 유형 뭐예요? 길버트 하텔의 정책 내용 분석에 사회적 급여가 나와버렸죠. 급여의 종류가. 자, 현금급여는 현물급여에 비해서 수급자 선택권이 더 제한된다. 수급자 선택권은 현금이 수급자 선택권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증서고, 즉 바우처고, 그 다음에 현물이고. 그죠? 요 순입니다. 따라서 선택권이 더 제한된다라고 하는 것은 현물급여가 제한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현물급여, 현금급여에 비해 정책 목표율성이 더 우수하다. 목표율성은 누가 높아요? 얘가 높죠. 얘는 운영의 효율성이 높은 거죠. 얘는 운영의 효율성, 얘는 목표 효율성. 그죠? 이거 뭐 너무나 쉬운 논점이에요. 지금 개론이 준비가 공부가 안 돼 있으시면 이런 지금 제 설명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럼 겸손하게 할 수 있으면 기본이론 강의를 들으세요. 그리고 기본이론 강의를 빨리 듣고 그 다음에 9.7로 들어가서 그걸 회독하면 무조건 사회복지 개론 고득점 맞아요. 엄한 데서 강의 듣지 마시고. 자, 다시 한번 이제 목표 효율성 더 우수하다. 자, 2번이 맞습니다. 자, 바우처 증서죠. 현물급여에 비해서 수급자의 선택권이 더 제한된다. 증서가 더 우수하죠. 우수, 제한 뭐 이렇게 표현한다면 우수한다. 더 확보되어지는 거죠. 자, 기회, 권력까지 급여의 종류에 해당됩니다. 그죠? 기회, 그 다음에 권력. 사회복지 급여 유형이죠. 기회와 권력은 사회복지 급여 유형이다라고 해야 합니다. 이 문장이 맞으려면.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급여에서 문제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제 14번. 자,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리더십 이론이 맨 처음에는 칼리스의 리더십 유형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리더십 이론이 확장돼 가지고 특성 이론과 행동 이론과 상황 이론이 나왔었죠. 그죠? 예. 근데 그 중에 이 특성 이론이 이미 시험에 나와 가지고 우리가 대비가 가능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동 이론에서 이 관리격자 이론이 대표적이거든요. 머튼과 블레이커 머튼의 관리격자 이론이. 근데 이것도 그 삐껴 나올 때 얘가 다뤄져서 나왔어요. 행동 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인생, 인간과 생산, 사랑과 생산 둘 다 높을 때 9.9 바로 팀 지향 리더십이 가장 이상적이다. 중용형이 아니라 이거 이미 나온 거거든요. 나왔다니까요. 기출 논점이 간파되지 않으면 이게 논점에서 벗어났네요.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나온 건데. 자, 관리격자 이론은 그래서 팀형 9.9가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이거든요. 중도형이 아니라 중용형 또는 중도형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이 날아가니까요. 이제 1번 아니면 3번이 되게 됩니다. 문제 풀 때는 우리가 이제 소거법을 적용을 해야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우스가 나왔어요. 하우스. 이거 지금 삐껴 나온 거예요. 요게. 근데 삐껴 나왔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자, 이건 이제 상황이론에 해당되거든요. 1급에서도 얘가 두 줄 나온 적이 있어요. 두 줄. 과거에 한 줄, 최근에 이제 또 한 줄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한테도 지금 이렇게 한 줄을 내줬는데, 자, 근데 만약에 얘를 몰랐다. 만약에 얘를 몰랐어. 디귿, 근데 보니까 디귿은 들어가 있는데, 니을이 문제네, 이제. 그죠? 디귿은 다행히 처음 나왔죠. 우리 공무원 시험에는 처음 건드리고 있지만, 디귿은 몰라도 상관이 없게 돼버렸어, 이제. 그죠? 이제 니을에서 결정나야 돼. 다행히. 근데 허쉬와 블랜차드의 상황이론은 이미 나왔던 논점에 상황이론의 대표적인 거예요. 상황이론에서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온 게 바로 허쉬와 블랜차드의 상황이론과 피들러의 상황적합이론은 이미 나왔어요. 그죠? 네, 공부했으면 알아요. 네. 자, 그러면 허쉬와 블랜차드의 상황이론은 이 상황에 따른 리더의 행동,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상황에 따른, 상황에 맞는. 근데 허쉬와 블랜차드의 상황에 맞는 리더십의 유형을 말을 하는데,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허쉬와 블랜차드는 하급자의 성숙도, 즉 팔로워의 성숙도, 즉 부하의 성숙도로 봐요. 근데 그 부하의 성숙도는 둘로 나뉘어요. 능력이 있냐, 의지가 있냐. 자, 근데 보세요. 능력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의지 나왔어. 근데 능력이 없대. 의지는 있대. 능력은 없는데 의지는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업무 성과는 좋지 않아, 이 사람이. 근데 의지는 있어가지고 맨날 야근하는 게 보여. 맨날 저녁 늦게까지 일은 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의지는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막상 보면 업무 성과는 없어. 좋지 않아. 그런 사람이 바로 업무 능력은 없지만 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일을 가르쳐줘야 돼.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설득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건 설득형이에요. 설득형. 이 사람한테 필요한 리더십은. 알았죠? 즉 설득형을 제시형이라고 돼요. 참여형은 뭐예요? 능력은 있는데 의지가 없는 경우예요. 막 입사 성적도 좋아요. 뭐 여러 가지 뭐 기획 능력도 뛰어나. 근데 의지가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늦게 막 일찍 퇴근하려고 하고 좀 늦게 지각이 자꾸. 그러면 이 사람은 의지는 없는 거예요. 능력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참여시켜야 돼, 그때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가 그래서 기본 이론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냥 무조건 그냥 막 이렇게 두문자 암기법에 너무 우리 사회복지학 개론이 암기법도 필요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너무 간단하게 이게 시험 이제 자꾸 이제 필수 과목으로 가면서 이제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고 그런다면 더군다나 어느 정도의 이해가 기반이 되면서
물론 무조건 이해해야 한다는 건 중요한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알아야 할 부분들도 있긴 해요. 굳이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 굳이 그렇게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은. 근데 어쨌든 이게 이해를 기반으로 한 그다음에 암기가 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하우스인데 자, 이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은요. 아까 허쉬와 블렌차드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하급자의 성숙도로 봤고 그 하급자의 성숙도가 능력이 있냐 의지가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이제 거기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리더십 효과적인 리더십이 나왔잖아요. 근데 허쉬와 그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도 이거 상황 이론이거든요. 이게 상황 이론에 해당되는구나만 알아도 그러면은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에서 말하는 그 상황은 뭐냐? 그 상황 도대체 그 상황은 그게 둘로 구분합니다. 부하의 상황 그리고 업무 환경의 상황으로 나뉘어요. 알았죠? 예, 이것도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리더십의 유형 네 가지를 또 좀 정리하고 있는데, 근데 자 이게 삐껴 나왔다 하더라도 정답은 골라졌고 이제는 이제 알아야죠. 나왔으니까 기본적인 내용 좀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설사 이렇게 신개념 지문이 나왔다 하더라도 정답은 그냥 골라진단 말이야. 이렇게. 자, 문제 15번. 민간 부문 전달 체계 공공과 민간은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 이제 이거는 자, 이게 공공과 민간 전달 체계, 즉 정부 전달 체계 대 민간 전달 체계. 그다음 이제 민간은 또 둘로 나뉘고요. 그다음 이제 정부도 둘로 나뉘죠. 그래서 중앙 정부, 그다음에 지방 정부, 그다음에 비영리와 영리. 우리 시험은 이건 다 나왔죠? 얘와 얘도 나오고 있고요. 얘와 얘도 이미 나왔고요. 얘와 얘도 나와 버렸어요. 그죠? 다 나오고 있는 것인데 공공민간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 누구 선생님이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네요. 그게 아니라 이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문제 보면 자,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선택 기회. 그죠? 민간에서 제공하게 되면 다양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1번이 맞죠. 자, 평등과 사회적 적절성. 사회적 적절성이 뭐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필요,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죠. 그건 이제 바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공공이 지속적이고 포괄적이고, 그 다음에 규모와 경제 측면, 이거 다 정부 전달 체계 장점입니다. 그냥 나온 거예요. 이것도 사회복지 정책 내용 분석에 전달 체계에서 나온 걸로 분류를 할 수 있겠고요. 자,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요거를 이걸 중으로 놔둘까? 이거는 이렇게 고민했던 것인데 그렇지만 하로 분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와 관련해서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왔고요.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많이 나왔고 다만 이번에는 이게 좀 숨겨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의료인이라고 하지 않고 치과 의사라고 해놨어요. 치과 의사가 나오니까 이거 뭐야 이거 치과 의사. 근데 의료인이죠. 일단 의료인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작업치료사. 제가 지금 줄을 그어놨는데 작업치료사. 이거 뭐 작업치료사는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지?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에 들어갑니다. 의료기사에. 의료인 및 의료기사. 할 때 의료기사에 작업치료사가 들어가요. 예. 그래서 얘 때문에 제가 이걸 중으로 해놓을까 했는데 그다음에 요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3번 자, 제가 해설 강의하는데 우리 선생님들한테 여기서 이건 상식이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이게 상식으로 모르는 사람은 그러면 상식이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이 전공 문제는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오고 있는 사회복지학 개론의 문제들은 다 전공과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전공 내용 중에 어느 부분에서 나왔는지를 짚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걸 알 때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교정직 공무원은 해당은 안 되죠. 우리 여기 그 신고 의무자는 많이 열거되어 있지만 특히 다 우리가 암기할 수는 없으니까 아동과 관련된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해하면서 한 번 정도는 읽어봤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워낙 많이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읽어봤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골라낼 수 있는 문제였다. 다만 얘가 이제 조금 헷갈렸을 수는 있다. 얘가 의료기사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보죠. 이제 17번으로 가게 되면 사회복지실천 과정 윤리적 갈등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참 이게 역대기출 문제에서 맨 처음에 과거에 나왔었어요. 이게 지식 상충해가지고 틀리게끔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과거에. 그러다가 이게 결국은 최근에 튕겨 나왔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또 나와버리잖아요. 이렇게. 사회복지실천 과정에 윤리적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 즉 사회복지 실천가인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당면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입니다. 자,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 뭐죠? 클라이언트가 너무 많을 때. 즉, 제가 강의에서는 그런 말 했죠. 제가 무료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어떤 아이 집에 가니까 그 아이 집에 할머니 영구임대 아파트 할머니 사시는데 그 아들이 이혼하고 와가지고 노가다를 하는데 그 소주병을 꼭 일하고 오는 날에 술병을 여러 병을 사가지고 와서 깡소주를 마시고, 그리고 이제 막 행패 부리고, 그 어린 아이한테 막 뭐 가보니까 뭐 문도 좀 이렇게 부셔져 있고, 그리고 아이도 이제 적응을 잘 못하고,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힘들어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게 되면 누구를 클라이언트로 삼을 것인가의 문제죠. 자, 의무상충은 기관의 결정과 클라이언트가 바라는 바, 이게 이제 상충되는 겁니다. 기관의 결정을 따라야 할 텐데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클라이언트의 요건데, 자, 학대받은 사실 비밀로 하더라도 아동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생활보호의 가치, 그죠? 비밀보장, 그 다음에 생명보호의 가치, 두 가지 가치가 상충한다. 이거는 가치 상충이죠. 의무상충이 아니다. 결과의 모호성은 입양과 같은 게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의 불균형은 클라이언트가 전적으로 사회복지사를 의존하게 될 때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거 뭐 나왔던 논점 그대로 또 나와졌고요. 윤리적 쟁점 또는 윤리적 갈등, 윤리적 딜레마와 관련된 사항들은 하나하나 안 나왔던 것들도 또 나오고 있어서 제가 한꺼번에 정리해놨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잘 정리를 하고 있어야 하고요. 자, 여기 장애인연금법인데, 장애인연금법이 우리 보호직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이번에 또 나왔는데, 자, 이건 5대 공공부주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초연금하고 장애연금은 원리가 같다.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 인정. 선정기준. 그 다음에 소등 인정액이 그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장애인연금은 앞서서 선별주의 보편주의 문제 나왔을 때요. 이게 선별주의 제도예요. 공공부조. 사회부조식 연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사회부조는 이제 공공부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부조, 국가부조라고도 하는. 자, 근데 사회부조식 연금인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연령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연금의 종류는 기초, 부가. 맞죠? 우리 기존 논점에서 연령에 따라 차등급여한다 라고 나왔었죠. 근데 연령에 따라 차등급여하는 것은 누구? 바로 부가급여. 기초급여는 연령에 따라 차등급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차등급여한다 그게 틀렸다고 하면서 이게 논점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있다는 사실은 기존 논점을 공부했으면 당연히 아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설명했었냐면은 이렇게 기초급여는 65세 전까지만 지급되고 부가급여는 계속 지급하게 되는데, 나중에 65세가 넘게 되면 이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바뀌게 된다. 그죠? 예. 다 설명했었던 그 원리로 그렇게 보게 되면 기초연금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초연금으로 이제 지급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부가급여는 이제 얘는 이제 여기서 받는 것과 여기서 받는 거, 65세 이상 이후에 받는 것이 이제 여기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 기준을 선정할 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수급자가 100분의 70. 딱 기초연금하고 똑같죠? 얘가. 그다음에 이제 군인연금. 자, 특수직역연금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초연금도 장애인연금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죠? 따라서 지급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이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이게 그러니까 논점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문제가 쉬운 거예요. 나왔던 부분이니까 당연히 쉬워야죠. 공부가 됐다면. 자,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험은 급여액이 수급자가 된 사회보험에 비례하므로 재분배 기능이 없다. 없다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사회보험이 재분배 기능이 있을까요? 수평적 재분배. 수평적 재분배 말고 그건 다 아는 거고. 자,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이 재분배 기능, 지금 수직적 재분배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있어요. 수직적 재분배도. 제가 이제 해설 좀 상세하게 넣어놨고요. 일단 이게 최근에 1급 논점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거기서 1급 논점에서는 아예 수직적 재분배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기능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회보험 생각하면 수평적 재분배인데 무조건. 공공부주가 수직적 재분배인데. 그런 단순 논리에서 이제 벗어나게끔 하는 문제였죠,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일단 우리의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 비교할 때 개인적 형평성과 사회적 적절성 둘 중에 어떤 걸 더 중시 여기죠? 사회적 적절성. 자, 우리 좀 공부 좀 했다는 분들 혹시 지금 계시면 제가 요걸 좀 잘 알고 있는지 한번 봐볼까 하는데요. 자, 민간보험은 이제 개인적 공평성입니다. 그죠? 형평성. 그 다음에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입니다. 그죠? 그러면 사회보험은 개인적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까요? 고려합니다. 따라서 민간보험은 그냥 개인적 형평성이지만 사회보험은 개인적 형평성과 사회적 적절성 둘 다를 고려를 하되 다만 사회적 적절성을 더 중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합니다. 알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수급자가 낸 사회보험에 비례해서 주는 게 바로 개인적 형평성입니다. 보험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을 고려한다는 거. 사회적 적절성은 절대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사람의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따라서 수직적 재분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수직적 재분배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사회보험이? 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 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놨어요. 우리 국민연금에서 국민연금에 보면 소득 균등 부분 있죠? A 플러스 B에서 A. 바로 그게 수직적 재분배 효과. 건강보험에서는 소득 차등 부과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균등 부과합니다. 균등급여입니다. 즉 아파야지 대상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건강보험료 많이 냈다고 내가 혜택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고온 소득 재분배가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소득에 차등 부과했네. 차등으로 보험료는 걷었는데 줄 때는 똑같이 줘. 똑같은 질병 똑같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득 재분배. 그 다음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는요. 제가 거기 한 가지만씩만 넣었는데 뭐 여러 가지가 더 있지만 근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전액부담이죠. 산재보험도 사업주가 전액부담이긴 하지만 그죠? 근데 고용주가 자신의 피고용인들을 위해서 보험료를 본인이 내는 것은요. 그것은 자본에서 노동으로의 수직적 재분배예요. 결국 고용주가 부담은 하지만 근로자들이 혜택을 보게 되거든요. 수직적 재분배에 해당됩니다. 보통. 자, 없다라고 해서 틀렸고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특성에 따라 맞춤형급여. 맞춤형급여 맞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자, 옛날에 통합급여 체계였죠. 통합급여
급여에서 맞춤형 급여로 바뀌었습니다. 자, 수급자 특성에 따라 맞춤형 급여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요. 맞춤형 급여는 우리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고 2015년에 시행됐거든요. 통합급여 체계에서 맞춤형 급여 체계로. 이거는 이제 법률적인 용어라기보다도 이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런 지금 체제의 특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당연히 공공부조로서 재분배기능이 강하죠.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로 혼동시켜 놨지만 이건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제 개별급여 또는 맞춤형 급여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건 나름대로 이제 소득 재분배와 관련되어 있는 설명이긴 하지만 근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재분배 기능이 강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아동수당. 이거 사회보장 체계에서 비기여 소득 자산조사 프로그램. 기여 비소득 자산조사 프로그램. 비기여 비소득 자산조사 프로그램. 비기여 소득 자산조사 프로그램과 비기여 비소득 자산조사 프로그램.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사회보장 체계에서 우리 학문적으로 구분할 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 사회수당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구분할 때는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동수당은 자 우리나라 아동수당이라고는 뭐 여기 한국이라고는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물론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나오긴 했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아동수당법이 있죠. 그 사회수당이거든요. 자 우리가 아동수당, 가족수당은 사회수당이에요. 일단 사회수당 제도 자체는 비기여 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3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아동수당법의 아동수당도 사회수당이기 때문에 비기여 비자산조사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로 적용을 하든 또는 그냥 우리가 학문적으로 말할 때 가족수당, 아동수당 얘기할 때 이게 이제 데모그란트로서 이게 이제 그 학문적인 용어로 그냥 얘기할 때에도 그럴 때에도 사회수당의 대표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7세 미만 아동에게 다 준단 말이에요. 소득 자산조사 하지 않아요. 7세 미만. 귀속적 욕구에 따른 그죠? 거기에 해당되면 다 줍니다. 10만 원씩 일정 정액급여를 정액으로 현금급여를. 자,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제도니까요. 기여예요. 기여 비가 아니라 비기여가 아니라 기여 비소득 자산조사 프로그램. 소득 자산조사는 하지 않지만 기여는 하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도 뭐 나온 곳에 나오는 거. 자, 제가 사회복지학 개론은 저한테 수업 듣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 사회복지학 개론은 진짜 너무 쉬운 과목이 돼. 너무 쉬운 과목. 이제 자, 모성보호와 자녀 돌봄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게 이 양육상이 나와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미 나왔어요. 자,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나왔고요. 자, 육아휴직도 나왔어요. 근데 설사 얘들 이미 나왔던 거고. 근데 나왔던 건데 조금 깊게 나왔어요. 얘가. 자, 그건 뒤에서 바로 설명할 거고 소득에 관계없이 만 8세 이하가 아니라 7세 미만의 아동수당. 그죠? 아동수당법이 제정되고 나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우리나라 우리 사회수당 제도로서 제대로 만들어진 사회수당이 이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사회수당이 아주 대표적인 굉장히 중요했던 것인데 그게 당연히 우리는 다 정리해서 공부를 했죠. 저한테 강의 들었던 우리 선생님들 다 공부했던 것이고 사실 이게 신개념 우리한테 공무원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하지만 이거는 뭐 우리가 당연히 공부했었어야 하는 겁니다. 강의에서 다뤄졌었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다뤄졌고요. 당연한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신개념이지만 너무 쉬웠던 문제 사실은. 근데 요게 또 나왔었어요. 볼까요? 한번. 요게 어떻게 나왔냐면 2020년 보호직 15번 문제. 그게 그때 이게 무슨 책형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그 책형을 안 적어놨네요. 어쨌든 그때 보호직에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나왔죠. 육아휴직,
출산 전후 양육수당. 그래서 제가 해설을 뭐라고 해놨냐면은 이렇게 해설 잘했대요. 해설이 엄청나게 길죠. 예, 근데 해설에서 일단은 여기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입니다. 그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아까 이거 영유아보육법에 이제 아까 세부 규정에서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내용이 그 영유아보육법 그 시행령 제23조에 있죠. 우리 그 자료 다운로드 받아서 보세요. 해설 자료랑 다 똑같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비교도 해보세요. 다른 해설 강의, 해설 자료들 막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보세요. 틀린 해설 많아요. 틀린 해설들이 있다니까요. 잘못된 해설들이. 어디 그 큰 학원에 있다고 유명한 강의, 제대로 된 강의라고 보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또는 책이 많이 팔린다고 자랑되어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자, 거기 20번에 보면 그 제가 해설 자세하게 이번에도 넣어놨지만 영유아가 6세가 된 날에 속한 해에 다음해 2월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60개월이라고 했기 때문에 60개월이 이제 만 5세니까 5세는 지급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나왔고, 그 다음 이제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그 다음에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한다라고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일, 그 다음에 여기 출산 후에는 45일 이상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를 다 해놨어요. 이게 이번에 논점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여기 출산 후 45일 이상, 그죠? 이거 나온 거고, 그죠? 8세 이하의 자녀, 이거 나왔죠? 1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좀 어렵게 나왔죠. 사실 이게 좀 더 세부적으로 나온 거예요. 저번보다, 그죠? 예, 그거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출문제의 이 해설이 명확해야 돼요, 이게 좀. 그리고 이 기출문제의 해설 가지고도 공부가 되니까, 해설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향후 시험 대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해설 강의는 지금 다 끝났고요. 자, 2022년 이제 사회복지학 개론 효자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 가장 강한 교재 강의로 승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책을 집필할 때 어떻게 좀 이렇게 판매할 수 있을까, 이런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일단 수험 교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독성이나 편집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런 건 다 없어도 정확하게 시험에 나올 것과 나왔던 것을 짚어주는 그 교재여야지 돼요. 막 몇 권으로 분권화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암기법으로 치장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헛다리 짚지 않고 정말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게. 이제 우리 통합이론서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 초시생은요, 초시생은 겸손하게 학점은행제로 공부를 했거나, 또는 이제 정말 주전공을 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이제 주전공을 했어도 공부한 지 너무 오래됐거나, 그러면 기본 이론 강의를 빨리 들으세요. 빨리 한번 듣고, 그 다음에 기본서로 반복하지 마시고, 반복할 수 있으면 한번 반복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초시생의 경우에 여기로 가면 돼요. 초시생 두 번째 1번 다음에 2번 여기로. 그래서 9.7 학생 핵심 요약 노트가, 제가 요거 저한테는 킬러 컨텐츠거든요. 우리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무드의 공무원에 우리 선생님들이 제 과목을 지금 지원해 주시고 있는 선생님이 킬러 컨텐츠. 교수님이 이게 이제 제 강의 중에 많이 듣는 강의예요, 이게. 이전 다른 학원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이 강의를 많이들 들었고. 그런데 이제 이걸 무료로 풀었습니다. 좀 제대로 제대로 된 강의를 좀 접하게 해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 우리 코로나19 때문에도 어려운데
어떻게 제가 나눌 수 있을까? 좀 배운 것을 좀 나누고 싶은데 우리 선생님들하고 그래서 무료 동영상으로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식 강좌로 되어 있어요. 무료라고 이렇게 이전보다 더 상세하게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 듣고 바로 여기로 넘어와 가지고 이걸로 회독하세요. 요거는 백과사전처럼 활용하시고 이론 강의는 아셨죠? 이론서로 돌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요약이 잘 되어 있어요. 요약이. 그래서 요거하고 요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이제 전공자의 경우는요. 이론 공부는 3.30으로 하셔도 됩니다. 또는 1급 시험을 합격하신 선생님들. 또 하나 전공자의 경우는 하나 대안이 또 9.7 둘 중에 하나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알았죠? 둘 중에 하나. 아까 초시생은 이제 이론 강의 듣고 여기로 오라는 거고 바로. 알았죠? 요 강의 듣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회독하면서 기출문제를 병행하면 돼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 간파. 기출문제 간파는 요게 일단 필수예요. 둘 다. 전공자이든 초시생이든 요게 필수예요. 요게. 2000문제 이상 된 이 문제. 진도별로, 테마별로. 시간이 있으면 요걸로 하세요. 반드시. 알았죠? 근데 시간이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요겁니다. 9.7 핵심 기출. 요건 이제 공무원 문제만 1000문제 엄선했어요. 시간이 없으면. 알았죠? 요걸로. 대안. 그러니까 공통과목 공부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 그러면. 자, 그리고 그마저도 시간이 없다. 또는 이제 과거 이전 책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 것만 좀 보완하고 싶다. 그러면 10개년, 7개년으로 냈었는데 이제 10개년으로 좀 더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안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를 보면 되는 겁니다. 기출문제는. 그렇죠? 이게 둘 중에 하나. 이거 선택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예, 선택. 기출문제는 자, 근데 가급적 통합기출문제를 봐라. 통합기출문제 제가 이거 혹시 제 강의를 들으면 밴드 검색해서 밴드로 들어오세요. 밴드에 제가 소통을 많이 하니까. 저는 계속 1급을 가지고 제가 소통하고 스터디도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합격률이 많이 높아져서 지금 거기에서 제가 좀 운영했던 자신감이 좀 있어서 이제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좀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제 앞으로 좀 많이 소통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밴드로 오시면 제가 거기에다 글을 많이 좀 한 번씩 올리고 하니까 좀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 이제 보세요. 이제 여기 기출족보 UX하고 족집계 적중 동형 모의고사는 얘들은 이제 대안이죠. 이제 이게 필수입니다. 여기 이론 공부, 기출문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출문제집이라고 다 기출문제집이 아니란 말이 똑같은. 웬만하면 제 걸로 보세요. 이걸로 당연히. 그리고 다른 책들 안 봐도 돼요. 이것만 해도 이것만. 그다음 이제 거기 UX 책이 이제 나오면 나중에 이거 이제 기출문제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파되었던 것들 다시 한번 연습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 그리고 이제 실전 연습이죠. 말 그대로 실전 연습. 실전 연습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 해가지고 이건 시험 전에 이제 필수로 좀 봐야죠. 연습을 해야 하니까 문제풀이 연습을. 자, 정말 이제 수험 효과적이고 정말 수험 효율적인 사회복지학 개론 공부 방법 찾고 계시다면 그간에 이제 사회로 공부하시고 또 이제 전향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당연히 고민하지 마시고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자, 특히 이제 뭐 S24나 용봉서적 뭐 S24는 이제 판매 지수가 나오니까요. 거기에 그 김진원 해보면 1급 책들이 쭉 다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의 중에 말씀드렸지만 1급을 확실히 잡아놨어요. 1급이 사실 더 내용이 더 많거든요. 공무원 시험보다. 근데 1급을 확실히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책을 내는 책 중에서는 제 책이 사실 뭐 회사에서 난 것들 말고 근데 제 책이 잘 많이 나가고 있고 그 말은 뭐예요? 지금 그 잘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판매보다도 중요한 건 그 정도로 1급의 논점도 완벽하게 간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책까지도 여러 책들을 집필한 경험이 있어서 이제 이게 이번에
내년 시험을 대비해 가지고 정갈하게 이제 책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오면 완벽하게 아주 실력자가 되게끔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팔리는 교재와 강의가 아니라 정말 수험 적합성 있는 교재와 강의로 공부하고 싶다면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겠고요. 제가 그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결과로 과정을 입증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제가 선생님들의 합격으로 또는 고득점으로 제가 그간에 노력했던 그 과정을 입증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실에서 이제 한번 저와 공부하고 싶으신 선생님들은 이제 제 강의에서 직접 뵙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제가 010-3182-1385입니다. 제 번호가 저는 아예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책으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거기다 이제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카톡으로 질문도 주시고,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저한테 남겨주시면, 또는 전화 상담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 좀 상담을 하고 싶다라고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마치겠고요. 2022년 우리 선생님들 합격을 기원하면서 파이팅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